살짝 퓰리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 상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몰라요? 1917년에 만들어졌어요. 우와. 1917년이면 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던 해고 네. 3.1운동 2년 전이에요. 넘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분야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뉴스, 보도사진, 문학, 음악, 드라마 이렇게 여러 부문에서 주는데 지금 이제 퓰리처상으로 사진으로 상을 받았다 이러면 정말 좋은 뉴스, 중요한 소식을 전한 걸로 이제 받는 상이라고 합니다. 보도사진. 보도사진. 그렇죠. 네. 특히 김경훈 기자님은 한국 국적을 가진 기자 중에 최초로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대체 어떤 사진으로 수상을 하셨는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그건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또 모셨는데 또. 선생님. 네. 아, 직접 실물로 준비하셨어요? 짜잔. 자, 이 사진입니다. 네. 근데 이거 사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네. 아, 이 사진이야?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이걸로 받으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이제 자신감. 네. 아, 사진 진짜 느낌이 이 어떠세요? 사진은 사진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연기는 무슨 연기죠? 그 최루탄 같은 연기로 보이는 것 가스가 같아요. 피어오르는. 네.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이동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긴박하고 아이들 또한 화장실을 잘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제 사진이 언제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보시는 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저 지금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사실 캐러밴은 영어식 표현이고 이제 일반 검색하다 보면 이제 카라반 이거 이제 페르시아 표현인데 AD 한 3에서 4세기경 사이에 실제로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상인들 그 사람들을 부르던 용어인데 아예 멕시코를 통과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분들을 최근에 와서 이제 캐러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시티에서 티후아나까지 이민자 행렬이 한 2,000km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아니 기자님 같이 그걸 다니셨다면서요? 멕시코를 그들과 함께 횡단하고 가게 된 이유 자체가 중남미 캐러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왜 미국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사이먼트로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밀착해서 취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만이라도 보다 나은 미래를 선사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이미지는 뮤직비디오라든가 혹은 영화,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봤던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캐러밴에 참여한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촬영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그쪽의 상황도 좀 사실 좀 더 궁금하고 캐러밴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이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장벽을 더 높게 쌓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캐러밴들이 국경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시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국경지대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국경은 항상 저희 휴전선을 생각하잖아요. DMZ를 생각하고. 근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저는 멕시코 있지만 손을 내밀면 반대편은 미국의 공기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곳이 상당히 개방된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수천 명이 데모를 벌이던 도중에 갑자기 젊은 캐러밴들이 그 장벽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무리가 뛰어가니까 갑자기 모든 캐러밴이 영문도 모르면서 그 수천 명이 다 장벽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건너편에 있던 미국의 국경수비대가 해산시키기 위해서 체류탄을 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국경수비대가 쏜 체류탄이 저 사진 속에 보이는 마리아 메자라는 그 가족의 바로 앞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기저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기저귀를 차기에는 아이들 나이가 4살이기 네. 때문에 왜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캐러밴을 나오면서 충분한 옷가지를 못 갖고 와서 아이들이 옷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네. 바지 대신에 기저귀를 입혔던 네. 거예요. 그리고 입고 있던 티셔츠도 보시면은 꽉 끼는 그런 티셔츠인데 구호물품으로 받았던 옷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사진이 보도되고 약 3주 정도 후에 미국 인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다. 예. 예,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가족과 한번 다시 연락을 취해봤는데 가족들이 볼티모어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엄마는 멕시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잘 좋겠다. 키우고 있다고. 좋다, 진짜. 예. 내 사진 한 장이 한 가족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거는 정말 저한테도 정말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진의 정말 힘이네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건 아이, 정말 한 가족을 좋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신 거니까 대단한 작업 맞아요, 아니셨나. 맞아요. 정말 제일 선한 일을 처음에는 하고. 생각보다 조금 평범해 보이셔 실망했는데 지금 막 아우라가 네, 너무 망토예요. 멋있어.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알고 들으니까 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아니 사실 이 사진 때문에 고초를 치르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연출을 했다. 반이민 정서를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제 사진이 이 사진은 조작한 사진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증거로 든 게 뭐냐면 저 뒤쪽으로 국경의 장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체류탄이 터졌는데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몇몇이랑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출 지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게 실수로 찍힌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사진이다. 그 이야기를 쭉 읽고 제 사진을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면 나도 속겠는 거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현장에서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다른 기자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쵸. 그 중에 뭐 네. 방송 기자도 있었는데 카메라에 저 정가정에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필처상에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1982년에 필처상을 수상했었던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필처상은 역사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말 자체, 이 딱 상이 알겠네요. 어떤 의미를 갖고 네. 있는지 바로 느낌이 오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들, 보도 사진들이 상에 물론 영광스러운 면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1989년에 론 올슈웬거라는 아마추어 사진 기자가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작품으로 저해의 퓰리처상을 수상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럼 이 아이는 과연 살았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기도 네. 했거든요. 근데 6일 후에 네. 이 아이는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 나왔어요. 아이가 사망한 날이 바로 아이의 두 번째 생일이었다고 해서 네, 더욱더 그러니까요. 가슴이 네. 아픈데요. 이 사진으로 인해서 화재 경보기에 대한 중요성이 또 알려졌고 미국의 공공시설에 전반적으로 더 이렇게 보완이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한 장의 맞아요. 사진이네요. 사건은 비극이지만 네. 사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었다. 네. 기자님,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기자님은 지금 어디서 어떤 취재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작년이죠.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났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코로나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가에서 해저 지진이 폭발해가지고 통가에 도대체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일에서 제가 그때도 모든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많은 중요한 글로벌 스토리를 지금 취재를 못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게 되면 만약 필요하면 저도 취재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그거는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랑 다 이어져서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좀 가장 좀 인상적인지. 가장 인상적인 사진은 저희 동료가 얼마 전에 취재했던 사진은 어느 젊은 남성이 어느 할머니를 부축해서 탈출하고 있는 장면인데 뒤쪽으로는 시가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이것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현지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촬영해서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그곳의 실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진 기자들은 타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때 타인의 고통을 기록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고통을 직접 기록을 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다 날 것 그대로의 정보와 그들의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막 스마트폰으로 찍어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이 보도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는 어떤 방향을 좀 추구해야 되는지. 일단 사진 기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정성과 그리고 중립성 네. 그리고 정확성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사진을 전 세계와 공유를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언제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의 게이트피킹을 거쳐서 내놓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진 기자들의 역할은 결코 축소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맞아. 올바른 시각으로 중립적으로 사건을 취재하는 맞아. 훌륭한 작품성 있는 사진이 더더욱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찍는 사진들은 개인의 시각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맞아요.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이게 사진을 찍었는지 역사 연구도 똑같은 게 네. 고대사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쵸. 두고 네. 엄청난 해석이 중요한데 네. 저같이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네. 사실은 엄청난 자료에서 참을 걸러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 역할이 네, 기자님 네, 역할이지 네.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좀 절실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앙드레 브레송 얘기도 잠깐 했는데 브레송과 함께 매그넘을 창립을 했던 로버트 카파 정말 우리가 전설이죠. 취재 기자들 중에 또 전설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카파의 경우에는 카파이즘이라고 해서 정말 그 죽음을 불사하고 수많은 전쟁에 네. 참여를 하다가 1954년에는 인도차이나 전쟁 취재 도중에 지뢰를 밟아서 사망하기까지 했던 그런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 현대에서 카파이즘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거리에서의 죽음이라는 사진이 네. 있어요. 나가이 겐지라는 일본인 기자가 미얀마 반정부 시위를 취재하던 중에 네. 갑자기 총격을 받아 거리에서 쓰러진 네. 모습을 담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러한 어떤 카파이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카파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진 기자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 기자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 마음 먹게 된 게 로버트 카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카파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은 것은 대상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대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물리적인 거리라고 사진을 배울 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경호
경험이 쌓이고 다시 로버트 카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카파가 남긴 또 다른 말이 저는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신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신의 피사체가 되는 인물들에게 당신이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저절로 좋은 사진을 찍게 될 것이다. 그렇네요. 그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뉴스의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감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공간이 꼭 전쟁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맞아. 엄청난 사실 재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곳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하는 활동들도 사실 기자님께서도 하셨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고 지금도 무서운 영화를 못 봅니다. 근데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그 겁이 좀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그런 위험한 지역에 취재를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런 안전 대책 같은 거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냥 카메라 한 대를 네. 메고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점까지는 가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원을 해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도 수시로 그 방호복을 다 입고 주변에 있는 방사선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해가면서 저의 신변의 안전을 지키면서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뭐 목숨 걸고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 가족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친한 지인분들은 그래.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나 친한 지인들은 제가 이런 일을 해온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조심하라는 이야기 정도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아빠 일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뭐 긴급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빤히 보면서 아빠 저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나가서 취재를 가서 뭐 며칠 후에나 돌아왔던 적도 여러 번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듣고 있다 보면 되게 안전하겠네 이런 느낌인데 그때만 원전 사태를 취재하신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맞아요. 후속 취재도 계속해 오셨고 그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신다는데 좀 이상해. 이게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듣기에는 뭔가 되게 숨기고 있는 강렬한 열정. 나는 코리안 카파야. 맞아. 이게 있지 않나.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 취재를 계속 이어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사진 기자 일을 하면서 처음 겁먹었던 적도 많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2004년도에 동남아에서 쓰나미 네. 해일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인도네시아의 반데아체라는 곳에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3주 정도 취재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뭐 길거리가 시체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망하신 분들의 신원을 찾거나 그럴 여력도 없어서 진짜 포크레인으로 시체를 이렇게 모아서 매장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한쪽에서는 그러한 파괴 현장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오늘 내가 살아서 내가 아끼는 사람과 함께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시 살아가고 내일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에게 제 카메라를 들이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런 겁이 나고 그랬던 건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장들에 간다는 것 자체가 취재도 있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저걸 저렇게 담아야만 할까라고 비판적으로 시각을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건 아마 영원한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제 사진에 남게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아무리 사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걸 보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대한 피해가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좋은 사진을 찍었어도 사진 속에 담겨있는 뉴스에 제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사진을 보도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그 사진 속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2번, 3번 가능하다면 확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